아침, 제 책상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고 딱 한 줄. 입을 닫아라. 가족부터 지킨다. 2019년 하노이 이후 평양은 조용히 사람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집 조심하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걸요. 과연 누가, 왜 우리 가족을 겨냥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흰 종이를 놓은 쪽이 누구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씨는 보위부 손에서만 보던 방식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록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때 저는 평양에서 외교 관련 기관의 문서 담당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평양에 산다는 건 그나마 나은 삶이었죠. 배급도 다른 지역보단 좀 나았고 전기도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저녁엔 들어왔어요.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회의 명단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아래로 전달하는 거였죠. 평양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옥수수밥 한 그릇, 서류 더미, 구내식당 강냉이밥. 옆자리리 동무와는 가족 얘기까지 하던 평범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의 명단에서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동무 어디 갔어? 물어보면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른다. 묻지 마라. 전화번호부에서도 번호가 지워지고 심지어 명함까지 회수되는 경우도 있었죠. 회의실 자리표에서조차 그 사람 이름이 칼로 긁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말수가 줄었고 점심시간에도 가족 얘기 대신 그냥 밥만 먹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담배 피우러 나가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리 동무도 말이 없어졌어요. 왜 이래? 물으면 그냥 고개만 흔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급 간부 2명이 지나가면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다던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다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입 조심해. 그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 그 사람은 외교 라인에서 한때 위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노이 이후로 끝났다고들 했고 이름 자체가 금기처럼 변해버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끝난 이름이 다시 나오죠? 끝난 이름이 다시 나온다는 건 다음 순서가 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11월 칼바람이 불었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죠. 그게 내 가족에게 도착할 신호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출근했는데 제 부서에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일상 점검이다. 하지만 다들 알죠. 북에서 일상 점검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서류 하나하나 뒤지고 책상 서랍까지 열어보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북에선 그게 일상이었어요. 죄가 없어도 떨게 되는 거요. 점검이 끝나고 보위부 사람들이 나간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검이 끝난 뒤 누군가가 제 책상에 또 한 줄을 남겨놨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죠.
너는 이미 찍혔다. 조용히 해라. 글씨체도 삐뚤빼뚤했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묻히지 않게 잠깐만 응원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인민반장이 왔는데 우리 아이 학교 얘기를 묻더라고요. 성적이 어떤지, 누구랑 친한지,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아내 손을 잡았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서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윗선말이 담긴 녹취가 있다던데 누가 그걸 갖고 있대? 모르지. 하지만 그거 가진 사람은 결국 사라진다더라.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갔어요. 누군가의 말실수나 지시 내용이나 회의 내용 같은 것들이 녹음되어 있다는 거겠죠. 북에선 그런 게 곧 생사를 가르는 카드가 됩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는 길에 옆 부서 김동무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활달한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야, 너 괜찮아?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조심해.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침묵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가족이 건드려졌습니다. 흰 종이 한 장, 인민반장의 질문, 사무실의 감시.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파라고 소리치는 아이인데 그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만 조용히 말씀하셨어. 우리 집은 조심하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 조심하라고요?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 애들이 나한테 말 안 걸어. 아까 복도에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다들 고개 돌리고 가버렸어. 아내가 뒤에서 문을 잡고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 가족 다 죽어. 목소리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북에선 집 안에서도 크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 어떻게 가?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은?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 뒤에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혼자 외톨이가 된 채 선생님한테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 10살짜리 아이요.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여기서 평생 인질로 살아야 해. 평생 그 집 자식이라는 낙인 찍히고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심하면 아예 산골로 쫓겨날 수도 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애만이라도 살려야지. 내가 여기서 애 키우면서 평생 그때 떠날 걸 하고 후회하며 살 순 없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평양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순찰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섰어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했어요. 언제 떠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하나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돈은 몇 달 동안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 팔아서 조금씩 모으고 친척한테 빌린다는 핑계로 돈을 긁어 모았죠. 북한 돈으로는 소용없으니까 중국 돈 위안화를 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가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평양을 나가는 거였어요. 북에선 여행증 없이는 고향도 못 갑니다. 평양 사람이 함경도로 간다? 의심받기 딱 좋죠. 그래서 저는 가짜 출장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도장을 몰래 찍어서 함흥 쪽 기관에 출장 간다고 꾸민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으니까요. 2023년 10월 초 우리 가족은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아이한테는 아빠 일 때문에 며칠 함흥 갔다 온다고만 말했어요. 아이는 신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기차 타는 거 오래간만이야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검열이 2번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올라와서 서류 검사하고 어디 가냐고 물었죠. 함흥 출장입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보안원이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 손가락이 도장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2초가 저는 정말 인형 같았습니다. 눈앞이 좁아지고 귀에서는 피가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보안원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그때서야 숨이 들어왔습니다. 함흥에 도착한 뒤엔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알게 된 사람의 먼 친척인데 도와줄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릴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국경까지는 트럭을 얻어 타고 갔습니다. 감자 싣는 트럭 뒤에 숨어서요. 11월 칼바람이 불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제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국경 가까이 갈수록 검문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군인들이 트럭을 세우고 뒤를 열어봤어요. 우린 감자 더미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막대기로 감자를 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아이가 기침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쉿! 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요. 군인이 그냥 지나가고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만강가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 평양도, 부모님 묘소도, 우리가 살던 집도 다 끝이다. 하지만 저쪽엔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를 피해야 했거든요. 연락책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보통 4시에 순찰 한 번 돕니다. 그 사이에 건너야 해요. 물은 차가웠습니다. 11월 두만강이요. 발을 담그자마자 뼛속까지 시린 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헛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건널 수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업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갈게. 너는 꼭 붙어 있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어요. 발밑엔 미끄러운 돌들이 있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넘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아이의 팔이 제 목을 꽉 감았고 아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우리는 몸을 낮춰서 물속에 반쯤 잠겼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죠? 아이가 떨면서 속삭였어요. 아빠, 저 소리 뭐야? 쉿, 조용히 해야 해.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몇 시간 같았어요. 그러다가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연락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우린 다시 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손발이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내가 중간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뻔했는데 제가 팔로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가자.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 너무 추워 못 가겠어. 저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빠도 춥다. 엄마도 춥다. 근데 우리 살아야 되잖아. 저기서 살아야 되잖아. 드디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어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있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중국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연락책이 우릴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한밤중에 어느 집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50대쯤 되는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우릴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이고, 또 왔네. 요즘 단속이 심한데. 하지만 밥은 차려주셨습니다. 일단 먹어. 굶었을 테니.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옥수수밥이 아니라 쌀밥이었어요. 김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정신없이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그날부터 우린 그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어요. 낮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돌아다니거든요. 탈북자 잡으면 돈도 받고 북한으로 송환시키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저도 몰랐거든요. 보름쯤 지났을 때 집주인 아저씨가 급하게 올라왔어요. 공안이 동네 돈다. 숨어. 우린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이서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중국말. 그 순간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안이 겨우 돌아간 뒤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도 오래 못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우리 삶을 또 밀어붙였습니다. 사흘 안에 단속이 다시 돌아요. 그때 들키면 나도 당신들도 끝이에요. 사흘. 이제는 숨어 사는 것조차 기한이 생겼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중국도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선 신분증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경찰 보면 도망쳐야 하는 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주인 아저씨가 한국 선교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루트를 설명해 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위험합니다. 길에서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갈 수 있어. 우린 두만강도 건넜잖아.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까지 가는데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그 여정은 따로 이야기해도 책 한 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린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정말 한국 갈 수 있는 거야?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거야. 우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안으로 안내했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말투였거든요. 한국 땅에 도착한 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땅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땅인가? 이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곧바로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어요. 조사관 두 분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북에선 조사받는다는 게 곧 끝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달랐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확실한 것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평양에서의 일 흰 종이 한 장, 아이 학교 이야기, 두만강 건넌 밤, 다 털어놨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말해도 죽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린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실수해도 된다고요? 북에선 실수는 곧 처벌이었는데 아이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엔 말도 안 하고 구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친구들이랑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웃으면서 뛰어오는 걸 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잘 왔다고요. 하나원을 나온 뒤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정착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였습니다. 취업 면접을 여러 곳 다녔습니다. 이력서에 평양 외교 관련 기관 실무자였다고 썼어요.
15년 경력이라고도 썼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 반응은 차갑더군요. 북한 경력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랑 많이 다를 텐데요. 5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집에 와서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두만강도 건넜잖아. 이것도 건널 수 있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작은 물류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사장님이 말했어요. 천천히 배우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북에선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력하다고 찍혔는데 여기선 모른다고 말해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북에선 이런 실수하면 비판 대회감이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대요. 너 북한에서 왔어? 말 되게 웃긴다. 근데 선생님이 학급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셨답니다. 우리 반 친구는 먼 길을 와서 용감한 친구야. 도와줘야지 놀리면 안 돼. 몇 달 지나니까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꿈이 생겼어. 선생님 되고 싶어. 그래서 나처럼 힘든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넌 뭐든 될 수 있어. 여긴 내가 뭐가 되든 막는 사람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잃은 게 많습니다. 고향도 잃었고 부모님 묘소도 못 가보고 형제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얻었어요. 누구도 우리 아이 이름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우리 아이 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엔 퇴근해서 가족이랑 밥 먹고 주말엔 아이랑 공원 산책하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목숨 걸고 얻은 자유입니다. 북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아 버틴다. 아이만 먼저 보낸다. 가족이 함께 떠난다. 모르겠다 나였으면 못한다. 번호로 댓글 남겨주세요.